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던져주는 60가지 장면,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정재영, 발행은 센시오입니다. 이 책은 삶을 마쳤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삶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요?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될 것이고, 엄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도 그립고, 연인의 투정도 그립고, 못되게 굴었던 모든 이들이 그리워질 것이며, 다시 예전처럼 누릴 수 없는 소소한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내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삶의 끝은 생각보다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삶의 끝을 앞두면 무섭고 슬프지만 울고불고 소리쳐도 도망칠 수 없으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돌연 의연하고 담담해졌다. 그들은 삶의 끝을 앞두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더 현명하고 용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성장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났거나 죽음 앞에서 생환한 사람들의 사례 200여 편이 상황별로 녹아들어 60가지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삶을 사랑한 36살 대장암 환자 키틀리, 삶의 마지막 시간에 세계 여행을 다닌 35살 메디슨,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죽음에서부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투아네트, 황제 나폴레옹, 요절한 록스타 커트 코베인,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도토리가 됩니다. 1시간 후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까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삶의 끝에 세우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빛처럼 빠르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여행을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제1기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인생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즐기세요. 삶을 사랑한 36살 대장암 환자 키틀리. 영국인 샬롯 키틀리는 2014년 36살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2012년에 등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행복했다. 키틀리는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스타일이었다. 키틀리가 보기에 인생에는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했다. 낚시, 초콜릿 만들기, 풍선공예,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 등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남편과 2명의 아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덕분에 키틀리는 불행할 틈이 없었다. 당연히 키틀리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다. 암이 간과 폐에 전이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장과 간에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 25회와 화학요법을 39회 받았다. 하지만 암은 막강했다.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키틀리는 남편과 딸과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SNS에 공개했다. 편지 내용은 2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표현했다. 그 다음은 간곡한 당부다. 친구들에게 웃고 춤추듯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남편 리치는 꿈에서 나를 보겠지만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침대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는 커피를 한 잔만 만들어도 되는데 습관처럼 잔을 2개 꺼내겠죠. 딸 루시가 머리띠 상자를 열어도 머리를 따줄 엄마는 없을 거예요. 레고 경찰관을 잃어버린 아들 데니에게 어디서 찾아보라고 일러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키틀리는 자신이 가족의 삶에 공백을 만드는 게 슬펐다. 남편은 오랫동안 아내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할 테고 아들과 딸은 엄마의 보살핌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된다. 키틀리는 가족들 마음에 뚫리게 될 작은 구멍이 자기 잘못처럼 미안했다. 키틀리가 삶의 끝에서 깨달은 첫 번째는 육아의 행복이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재촉하고 이를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정말 모를 겁니다. 누구에게나 육아는 기쁨이자 고통이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엄마도 힘들 때가 많다. 아이들은 미소 지을 때는 천사인데 짜증낼 때는 못된 원수가 된다. 막상 아이들을 떠나게 되자 키틀리는 떼쓰며 우는 아이도 역시 예쁜 천사라는 걸 알게 된다. 키틀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었던 자신의 성격에 어울리는 조언도 남겼다.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즐기라고 친구들에게 말한다. 제발, 제발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을 받아들고 2 손으로 꽉 잡아요. 인생 1분 1초의 가치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사랑을 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받기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랑에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되 일에 노예는 되지 말아요. 묘비에 더 열심히 일했어야 해 라고 쓸 사람은 없으니까요. 춤추고 웃으세요. 친구들과 식사를 많이 하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서로 듬뿍 주고 받으면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키틀리는 강조했다. 아주 씩씩한 사람이다. 또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실컷 춤을 추면서 웃으라고 권했다.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난다. 인생이 뭐 있겠나. 일을 조금 하고
실컷 만나고 웃고 놀아야 좋은 인생이다. 그녀는 사랑과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키틀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움도 찾아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름다운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세요. 인생에는 회색빛이나 슬픔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무지개를 꼭 찾아내서 마음에 담으세요. 어떤 것에든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열심히 찾아봐야 해요. 아름다운 삶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예쁜 것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어딘가에 숨어 있게 마련이니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 가령 엄마의 얼굴, 강아지의 눈망울, 연인의 미소는 유심히 바라봐야 더 감동적이다. 살찐 남편이나 중년 아내에게도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인정해줘야 내 삶도 아름다워진다. 죽음이 임박한 키들리가 권한 것은 결국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복이다.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 주변의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내가 행복하다. 또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공정한 사랑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1분 1초 신나게 만끽해야 한다. 더 오래 춤추면서 웃고 싶었지만 36살에 떠난 키들리가 남긴 조언이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가령 직업을 예로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삶도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을 주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내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1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16살 네지스탕스가 사형 당일 쓴 편지. 16살 프랑스 소년 앙리 페르테의 죽음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사형 집행장에서 숨을 거뒀다. 페르테는 조국 프랑스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하지만 영웅처럼 당당했던 페르테는 아직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했다. 소년은 죽음 앞에서 아이처럼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려 무척 노력했다. 그렇게 페르테가 남긴 편지는 더욱 애달프다. 페르테는 2차 대전 중 프랑스를 점령했던 나치에 항거하다가 붙잡혀 1943년 9월 총사령을 당했다. 당일 아침 부모님에게 쓴 편지는 세계 최대의 정치 행사에서 읽혔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다. 2019년 영국 포츠머스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영국 여왕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페르테 편지의 축약본을 낭독했다. 부모님께 제 편지가 두 분에게 큰 고통을 주겠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용감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용기를 잃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부모님께 죄송해서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또 두 분을 볼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87일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리워한 것은 소포가 아니라 두 분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드린 고통과 아픔을 용서해 달라고 자주 빌었어요. 제가 두 분을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할 수도 있겠죠. 전에는 제가 형식적으로만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두 분이 제게 했던 모든 것을 이해해요. 저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제게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특히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요. 그들에게 프랑스에 대한 제 신념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숙모, 사촌에게 따뜻한 포옹을 전해주세요. 본당 신부님께 전해주세요. 신부님과 신도와 가족들을 많이 생각했다고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죽습니다. 자유 프랑스를 원해요. 또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원해요. 세계를 이끄는 오만한 프랑스가 아닌 근면하고 정직한 프랑스를 바래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유머 감각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가르쳐준 프랑스 군가를 부를 거예요. 군인들이 저를 찾으러 오고 있어요. 그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기다립니다. 제 글씨가 떨릴 텐데 연필이 짧아서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의식이 완전히 뚜렷합니다. 아빠,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죽는 건 좋은 일을 위해서예요.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곧 만나게 되겠지요. 안녕, 죽음이 부르네요. 저는 눈을 가리지도 않고 기둥에 묶이지도 않을 거예요. 두 분 모두를 끌어안아요. 그래도 죽는 건 힘드네요. 1000번의 키스를 보내요. 프랑스 만세. 16살 죽음을 맞게 된 아이, H. 페르테. 철자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다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앙리 페르테. 극적인 긴장감과 슬픔을 일으키는 유서다. 페르테에게 다가오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쿵쾅거린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두려움이 확연해서 애달프다. 철자가 들릴까봐 걱정한 마음이 귀여워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공포와 슬픔을 이겨내려는 소년의 의지가 감동을 준다. 어린아이들도 죽음의 공포와 맞서는 방법을 체득했다. 그리고 삶의 끝에 무엇을 해야 옳은지 알고 실행에 옮겼다.
암에 걸린 14살 소녀 에스더는 엄마의 행복을 빌었고 탄광에 갇힌 14살 소년 엘버트는 자신의 물건을 동생에게 물려줬으며 사형장으로 가는 16살 소년 페르테는 숨겼던 사랑을 부모에게 고백했다. 누구나 각자 두려움이나 슬픔 또는 고통을 앞에 두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처럼 의연하고 지혜로울 수 있을까? 삶의 끝에 섰던 아이들이 다 큰 어른에게 숙제를 내고 교훈도 준다. 쿨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면 잊어달라며 세상을 떠난 36살 바네사. 죽음은 마음을 뒤흔든다. 인생에서 가장 감상적인 사건이 바로 죽음이다. 평생 곁에 있던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뜨거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병에 걸려 죽는 걸 상상만 해도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더욱 애통하고 두렵다. 가슴을 치며 펑펑 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쿨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다. 그들은 감정을 다독여 진정시킨 후 죽음과 이성적으로 마주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기로 하자 벗들이 슬퍼하며 만류했다. 변명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초인적인 반응은 이렇다. 친구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현명하지도 않으면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좋은 일이라는 말이 아니다. 당장 죽어버리자는 선동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죽음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소크라테스의 강조가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감정에 동요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조금도 두렵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서우면서도 제자들 앞이니까 꾹 눌러 참고 의연했던 것일까? 사람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일화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무튼 좋다. 죽어야 한다면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맞는 게 낫다. 울고 불며 소리쳐봐야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으니 의연하고 담담해야 한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용감했던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도 있다. 호주 시드니의 바네사 주례식은 씩씩하게 죽음을 맞았다. 바네사는 정치인 보좌관으로 일하며 열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던 커리어 우먼이다. 그녀의 꿈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진취적인 여성이 15개월 동안 유방암 치료를 받으며 싸웠지만 2018년 36살로 삶을 끝맺게 됐다. 바네사는 죽음이 가까워지자 삶을 정리하는 여러 준비를 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읽을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그녀의 편지는 남달랐다. 눈물 나는 감상적 구절도 있었지만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조언도 많이 포함된 것이 특별하다. SNS에 공개된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생은 깨지기 쉬워서 아주 아름다워요. 내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최악의 악몽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책의 다른 곳에서 소개한 호주 여성 홀리부처도 인생이 깨지기 쉽다고 표현했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끝에서 깨닫는 사실이다. 인생은 쉽게 바스러진다. 깨지는 것이 아름답다. 꽃잎처럼 금방 시들고 유리잔처럼 벼랑간 깨지기 때문에 삶은 아깝고 아름답다. 30대 중반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바네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성공 비법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 했다. 아주 뛰어난 의견이다. 3가지 규칙이 있어요.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또 분명히 요구하지 않으면 항상 노라는 답만 돌아와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장소에 있게 돼요. 더 중요한 황금률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잔인해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아주 쓴맛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그럴 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안주하지 마세요. 일과 연애 등 무엇에서도 편하게 머물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해야 돼요. 바네사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홀로 성찰도 깊이 했던 게 분명하다. 하나같이 빛나는 조언이다.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요구를 또박또박 밝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을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도 친절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가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황금처럼 중요한 규칙이다라는 바네사의 생각은 분명히 타당하다. 사회에서 만난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타락하는 게 된다.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 되지 말아야 한다. 바네사가 강조하는 또 다른 조언은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직장일을 대충 하면서 지내서는 곤란하다. 애인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침묵해서도 안 된다.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분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쯤에서 느낌이 묘해진다. 장례식장에서 읽힌 유서가 분명한데 마치 자기계발서를 읽는 느낌이다. 보통 유서는 애통함 같은 감상이 가득하지만 바네사는 이성적이다. 여러분 안녕히 같은 이별 인사 대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실용적 제안을 남겼다. 또한 그녀가 가족에게 남긴 인사는 놀라울 정도다. 가족에게 말씀드려요. 가족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은 최고였고 나도 가족 모두를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고집할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파스티치와 라비올리와 사르마를 맛있게 먹고 있을 거예요. 가족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줬어요. 이제는 자신과 자기 삶에 집중하셔도 돼요. 가족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놀란 이유는 자신을 잊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 반대를 말한다. 자신을 절대 잊지 말고 자기 생각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한다. 또는 죽더라도 곁에서 지켜보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도 유언의 흔한 패턴이다. 그런데 바네사는 다르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제 자신을 잊고 각자의 삶에 다시 충실하라고 당부한다. 자신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테니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바네사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원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아도 괜찮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숨이 멈추면 첫 번째 죽음이다. 이름이 더 이상 불리지 않으면 두 번째 죽음이다. 영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모습이 기억되기를 원한다. 잊히는 건 아주 두려운 일이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게 두 번째 죽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바네사는 나를 잊고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당부하며 두 번째 죽음마저도 받아들였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단호하다. 질척거리지 않고 쿨하게 죽음을 맞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북에 맞아 숨진 아이스킬로스.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죽음을 맞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아이스킬로스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아이스킬로스는 야외에 앉아 있다가 하늘에서 돌로 보이는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 역사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에 따르면 돌처럼 딱딱하고 둥근 낙하물체는 거북이었다. 어떻게 하늘에서 거북이 떨어질 수 있었을까? 거북을 낚아챘다가 투하한 사고 유발자는 독수리였다. 독수리는 잡은 거북을 바위에 깨트려서 먹는 습성이 있다. 마침 우두커니 앉아있던 아이스킬로스의 대머리를 돌로 착각하고는 거북을 투하해버린 것이다. 독수리의 조주는 정확했고 아이스킬로스는 뜻밖의 사고로 숨을 거뒀다.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이상한 사고사로 꼽힌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평범한 진리는 죽음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스킬로스도 자신이 거북에게 맞아 삶을 마감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했을 리 없다. 아마 독수리나 거북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독수리는 애써 잡은 소중한 먹잇감이 살상도구가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납치당한 뒤 허공에서 떨어져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거북의 의도나 상상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지 알 수 없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불쑥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을 앞둔 옛 여인에게 편지를 쓴 레너드 코언. 팝 음악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캐나다 가수 레너드 코언은 1960년대 그리스에서 노르웨이 여성 마리안 일렌을 만났다. 당시 마리안은 난감한 상황이었다. 노르웨이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소설가 남편은 자신과 어린 아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리고 없었다. 실망한 마리안 앞에 나타난 남자가 코언이다. 차분하고 감성적인 코언과
밝고 영감 넘치는 마리아는 7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산책하고 대화하고 가끔 싸웠다. 또 코언이 만든 여러 노래에 마리안이 영향을 끼쳤으니 둘은 창작도 같이 했던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연인이 그러듯이 결국 이별했고 각자 결혼해서 자기 생을 꾸려나갔다. 코온과 마리안의 사랑이 세상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50년이 지나서다. 2016년 81살의 마리안이 백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코온이 병상의 마리안에게 편지를 썼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죽음을 앞둔 옛 여인 마리안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는 트위터에 공개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가슴으로 쓴 글이 구구절절 애틋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려서 육신이 허물어지는 때가 왔군요. 내가 곧 당신을 따르게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바로 당신 뒤에 있을 테니 손만 뻗으면 내 손이 닿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언제나 사랑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여행을 하시라고 기원합니다. 내 오랜 친구여, 안녕. 영원한 사랑, 우리 여행길에서 만나요. 코온이 보낸 편지를 마리안의 친구가 읽어주자 투병 중인 마리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20대 후반 사랑했던 두 사람이 50년이 지나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존중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다. 더욱 극적으로 마리안이 숨지고 4개월 뒤 코온도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있던 옛 연인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후에 여행길이 있다면 코온이 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 반갑게 손을 맞잡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곧 불가피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30분 사이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당신은 죽기 전까지 50년이 남았을 수 있다. 그런데 50년과 30분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쁘거나 어리석게 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갔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현명하고 행복해진다. 제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